아, 제가 요청 드린 것도 허가 좀 예, 해주세요. 예, 됐습니다. 승인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제 녹화되면 그거 보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오늘 첫 방송이라서 사실 멘트가 조금 들어가긴 해야 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예, 그쵸? 일단 제가 멘트를 할게요. 일단은 이 방송을 보실 분들이 아마 이한팡님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모를, 모르실걸요? 음, 보통 모르세요. 예, 너무 아닙니다. 네, 예. 아, 혹시나 모를 소수의 시청자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일단 네. 이한팡님은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시는 벤처 투자자이시고 주간 실리콘밸리라는 뉴스레터의 운영자기도 하시죠. 사실은 스타트업 벤처 업계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VC 분 중 한 분이시고 좀 긍정적인 의미의 이슈 메이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실 저희가 연말에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근데 네. 그때도 정말 엄청난 조회수와 정말 많은 인사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새해에 이제 이한님과 작은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봤는데요. 이른바 이한팍과 정지혜의 우문현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스타트업을 취재하는 정지혜 기자가 우문을 던져요.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면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시는 VC이신 이한팡님이 글로벌한 뷰의 현답을 제시하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창한 프로젝트는 아니고 다만 이제 우리의 스타트업과 경제 이슈 같은 거를 좀 외부의 시선에서 바라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시작을 했고요. 오늘은 제가 첫 시도고 첫 시작이라 설명이 길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한팡님의 뷰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부터는 말을 많이 안 할 거예요. 이후에는 조금 더 제가 컴팩트하게 멘트를 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방송의 반응이 좋아야지 오래 갈 수 있다. 그래서 맞아요. 이한팡님 팬들 많으시니까 음, 팬들 많잖아요, 이한팡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딨어요? 네. 여기 오셔서 이제 댓글도 좀 많이 다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존속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럼 이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네. 저희가 이제 주제를 골랐잖아요. 일단 세 가지인데 네.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쿠팡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한팡님한테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이슈를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김범성님이라고 안 하고 쿠팡 창업자는 범캠으로 좀 호칭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미국 분이어가지고. 근데 이거 쿠팡 이슈를 설명을 드려야 되나? 안 드려도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해드려야 되나? 아니요.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이거까지 제가 설명을 하면은 정지의 말 그만해라 댓글 달릴 것 같아서 제가 질문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일단은 이한님은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는지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 어쨌든 일단 처음 저희 하는 네. 거니까 너무 근데 저는 솔직히 그냥 얘기하는 형식으로 좋아요, 편하게 하면 좋아요. 좋겠고, 예. 아, 예. 우리 너무 이 첫 번째 거는 전혀 조회수가 안 나올 겁니다. 그냥 아, 왜 나올 이 수도 있지? 대표님한테 아니, 일단 쿠팡 떡밥 자체가 썩었어요. 이제 어, 아무도 신경 안 쓰는 떡밥, 이게 예. 우리가 처음에 아무 신경 안 쓰나? 네, 네. 2주 전에는 우리 이거 정할 때는 너무 막, 핫하다 이랬는데, 아, 이제는 그쵸. 너무 썩은 아, 또 뼈를 떡밥이라서. 확확 때리시네. 좋아요. 근데 이게 저는 네. 보면서, 되게 딱 보고 든 생각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느낌을 받기는 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렇게까지 양쪽 해야 다. 되나가 누구한테 양쪽 다. 예. 쿠팡도 어, 저렇게 백인 내보내가지고 이렇게 예, 사람들 마음을 들쑤셔 놔야 되나? 예. 약간 이렇게 개겨야 되나? 이런 느낌도 있었고. 정부도 아니 이렇다고 이렇게 예. 정서적으로 이 사람들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야 되나? 약간 그치. 너무 저는 이번 쿠팡 사태 네, 가끔 이렇게 짤로 보고 인스타에서 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네. 굉장히 이모셔널하다. 감정적인 이모셔널하다. 네. 인터랙션이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그 백인 아저씨 같은 경우는 그거를 감당을 못 한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아, 근데 저도 예. 네, 말씀하시죠. 계속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미국 의회에서도 그렇게 하긴 해요. 근데 이게 예, 저는 이번 쿠팡 이슈 보면서 한국과 미국의 어떤 사회적인 문화의 차이를 더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뭐 한국 회사나 이런 거 하면은 네. 사람들이 본인 감정을 내보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차이점을 오, 진짜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 오, 이 개인 정보 유출 이슈 자체는 잘못된 거고 잘못한 건데 이거는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페이스북도 있었고 뭐 이런 이벤트가 없는 회사는 없어요. 어쨌든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그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한테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결국은 그 후속 처리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배상이 되고 앞으로 음,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조사를 해서 그 선후 관계가 어떤지 명확히 밝혀주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솔직히 청문회 같은 그거 보면서 아 이거 정말 감정적으로 되게 톨이 크다. 보는 사람도 너무 음, 감정적으로 지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음. 음, 그런데 이제 뭐든지 박수도 이렇게 손가락에 마주쳐야지 나는 건데, 그럼 이제 양다 좀 이모셔널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저는, 그럼 쿠팡이 조금 더 냉정하게 대응을 했으면 이렇게 좀 사안이 안 커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니요, 저는 보세요? 쿠팡이 너무 냉정하게 대응했다 생각해요. 아, 사실은 그래요? 네. 쿠팡도 한국에서 매출이 90% 이상 나오는 회사면은 네. 좀 한국 비율을 맞춰줄 줄 알아야지. 어, 그냥 이렇게 뭐 미국식으로 찍어 누르고 아 우리 미국인인데 나 미국인인데 우리 백인 어, 보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 것 자체가 저는 쿠팡이 약간 어, 리더십 리스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어, 없었거든요. 그냥 한국 문화 이해 잘하고 이제 국회의원들 앞에 좀 음, 굽신굽신 할 수 있고 눈물 네. 좀 흘리면서 국민 정서를 자극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일인데 범킴이 그런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나는 미국 어, 사람이고 한국 어, 문화에 나는 우린 미국 회사고 난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맞춰줄 생각이 어, 없다. 딱 이런 스탠스로 나와버린 거예요. 저는 그거 자체가 감정적이라고 어, 생각해요. 그럼 왜냐면 범킴이 만약, 예, 음, 말씀하시죠. 예, 왜냐면 말씀하세요. 범킴 네.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택티컬하게 뭔가 어떻게 음, 보면은 한국 시장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 이런 거는 잘못했다고 하고 국민 정서상 쿠폰 더 많이 뿌리고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한번 납작 엎드리면 넘어갈 상황인데 정부한테 잘못했다 하고 뭐 도네이션을 하든 뭐 뭘 지어주던 이런 거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해줬다가 지금 쿠팡 입장에서는 너무 큰 리스크가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미움을 음, 받고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세무조사니 뭐 파고드니 굳이 이렇게까지 일으킬 이유가 없었다니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럼 만약에 범킴이 청문회를 나왔으면 빨리 꺼졌을까요? 둘이? 저도 그렇게 생각,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와서 눈물 한 방울 오, 흘려주고 잘못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국민들께 미안한 마음뿐이다. 사죄하면 오, 그런 말 한국말로 이렇게 한 두 문장 해줬으면 사람들이 아 그래 쿠팡 그래도 사람이 됐네 실수할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갔을 텐데 이 국민정서법을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 정도 맞춰줄 수 있는 거잖아요. 쿠팡 정도면 쿠팡이 뭐 한국 그쵸. 매출이 10% 20%다. 그러면 안 해도 돼요. 뭐 버린다고 생각하고 그럴 시간도 없고. 근데 90%면은 자기들도 그래 미국인인 거 알겠고 미국 회사인 거 알겠는데 좀 유도리 있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만 계속했어요. 음, 근데 분명히 저는 동의를 하고 이 조언을 내부에서도 분명히 했을 것 같은데 그걸 결국 안 한 거는 어쨌든 창업자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이렇게 흘러온 거겠죠?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창업자 네, 입장에서 뭔가 본인의 그게 제가 감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음, 이해득실을 따져보면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쉬운 길이었는데 본인이 네, 어떤 억하심정이라든지 뭐 어떤 뭔가 사실은 누가 생각해도 돈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범킴의 행동은 돈을 최대한으로 맥시마이즈하는 그 선택이 아니거든요. 누가 봐도. 근데 그거를 음, 본인의 고집대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또 솔직히 한국 입장에서는 그것도 뭐 물론 봐줄 수 있지만 또 이게 고가운 거죠. 또 그러니까 또 더 심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한 발짝씩만 물러났으면은 좋게 잘 끝날 수 있었고 이런 일까지 없었을 텐데 서로 그냥 좀 더 감정적으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만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 네. 근데 이 사안이 정말로 쿠팡한테 뭐 결정적인 위기가 될 거라고 보세요? 솔직히? 저는 쿠팡 자체의 매출이나 BM에는 큰 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편이고, 왜냐면 쿠팡 말고 쓸 게 뭐 얼마나 있어요. 사실 되게 좋은 맞아요. 플랫폼이고 강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저는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아니, 내가 1등인 거, 네가 1등인 건 알겠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자존심 부리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 앞으로 이게 스노볼이 어떻게 그럴지 모르잖아요. 뭐 하려는 것도 다 막힐 거고, 정부랑 싸워서 좋을 게 뭐 있어요. 한국 같은 나라에서. 그래서 이건 오히려 저는 그 범킴과 쿠팡 리더십의 어떤 뭐랄까 리스크 음, 그 뭐 리스크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 같은 위기를 돌파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조금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 한국은 사실 음, 오히려 눈물 한 방 흘렸으면 훨씬 더 잘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 눈물 안 흘리고 잘못했다고 사과 안 하려고 사과는 결국은 했잖아요. 그거 한 달 전에 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굳이 이렇게 싸울 이유가 없었다고 봐요, 저는.
진짜 좀 범팀이 어떤 면에서 순수하고 좀 이상한 고집이 있어, 그쵸? 어떤 면에서 그런 좀 느낌이에요. 순수한 것 같아요. 예, 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똑같이 만약에 미국 회사한테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면 어느 정도로 좀 사건이 커졌을까요? 별로 주목을 안 받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거는 미국은 돈으로 해결한다고 생각해요. 아, 벙킴이 오, 이렇게까지 뭐 청문회 나가서 뭐 이렇게까지 할 것도 사실 없고 그냥 뭐 이렇게 따로 인디펜던트한 조사위원회나 아니면 그 미국 보드 멤버에서 이걸 조사를 했을 거고 그러면 그냥 이거 너네가 잘못했고 우리가 이만큼 돈 배상해 줄 거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할게 하고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음, 가끔은 이게 불똥이 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틱톡 같은 경우가 조금 그런 거 있어요. 이제 틱톡이 음, 저는 쿠팡이랑 좀 비슷할 수 있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틱톡은 중국 회사다 보니까 이 또 이제 미국은 국민 정서가 미국보다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되게 안 좋다 보니까 틱톡 CEO가 싱가포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 불려가가지고 의회에 불려가가지고 음, 이렇게 청문회를 당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한국 그 청문회처럼 소리 지르고 뭐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같은 말만 반복하는 그런 상황이 더 많았던 거지. 그래서 약간 미국은 어쨌든 돈을 많이 내야 되고 뭐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거나 이거는 서면으로 하는 게 더 맞는 느낌이고 약간 감정적으로 나와서 운다든지 이런 게 생각보다 잘 먹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음, 음, 그러면 사실, 근데 이제, 물론 국민 정서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 막, 저도 딱 봤을 때 그냥 정치인들이 막 소리지르고 이런 건 사실 보기가 안 좋고, 사실 그거는 우리가 점점 지양해야 될 부분이긴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맞아요. 이렇게 청문회 할 때 막 소리지르고 이런 일이 없죠. 소리 제가 지르고 잘 이런 일 몰라가지고. 훨씬 적죠. 그러니까 오, 되게 직설적으로 물어보고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이렇게 반박을 하고 뭐 말을 끊고 이런 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소리 지르고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런 욕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적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오, 저는 되게 문화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화 차이. 저도 처음에 놀랐던 게 뭐 한국에서 일을 해보면 느낀 게 화를 낸다거나 그러니까 직장에서 본인의 감정을 드러내는 게 생각보다 되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있죠, 있지. 혼낸다는 표현도 저는 사실 되게 이거는 어, 되게 한국 문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우리 뭐 부장님이 차장님, 과장님을 혼냈다. 이거 자체가 저는 아니면 뭐 투자자가 뭐 회사를 혼냈다. 이거 자체도 저는 되게 감정적인 부분이라고 느껴서 사실은 미국은 그런 거는 진짜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말로 음, 슬쩍슬쩍 괴롭히는 건 되게 많아요. 오히려 이렇게 티 안 나게 막 그러니까 한국은 막 화내고 혼나고 싸우고 가서 술 한잔 먹고 풀고 이건데 미국은 뒤에서 슬쩍슬쩍 칼로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앞뒤가 다르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소리를 지른다거나 앞에서 화를 낸다거나 이런 경우는 진짜 어,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 자체가 되게 어, 언프로페셔널하다고 생각해요. 그 어, 직장에서 감정을 슬프던 기쁘던 뭐 화났던 감정 자체를 내보이는 것 자체가 되게 언프로페셔널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질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드리는데, 네. 그, 가령 미국의 만약 쿠팡 주주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되게 큰 위기로 보지는 않겠네요? 그러면 분위기상. 저도 그렇게 크게 볼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오히려 쿠팡 주주 입장에서는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은데요. 뭐 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처리를 했는데 한국이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였구나. 우리 미국식으로 처리했는데 그렇게 느낄 거라고 네. 생각해요, 저는. 네. 오,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개인정보 사고가 워낙 빅테크 회사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막 엄청 크리티컬한 이슈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되게 자주 일어나는 오,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어쨌든 일어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어나고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고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얼마나 음, 이렇게 투명하게 뭐가 잘못됐고 이만큼 누출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이게 그 법으로 있을 거예요. 며칠이라는 리포트를 써서 내야 될 텐데 그런 식으로 음, 흘러가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 자체가 절대 없을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일이 있고 음, 나면은 보통 이 세르먼트가 돌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집단 음, 소송이 들어가요. 집단 소송이 네, 들어가서 저도 사실 계속해서 뭐 큰 돈은 아니지 뭐 30불, 50불 이렇게 나오는 게 뭐 페이스북에서 유출되면은 한 3년 있다가 뭐 한 50불 체크로 오고 뭐 아니면 뭐 어디서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뭐가 샜다? 그럼 몇 년 있다가 그러면 또 웹사이트가 생겨서 제 정보를 넣으면은 몇 년 있다가 이제 승소가 음, 되고 나면은 또 체크가 와요. 그래서 돈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큰 것 같고 그리고 투명하게 음. 무슨 일이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다 마무리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역으로 떠오르는 게 그렇다면 미국 기업의 입장에서 돈으로도 막을 수 없는 정말 결정적인 위기라면 뭐 어떤 유형의 위기가 있을까요? 대부분 비리인 것 같아요. 창업자의 비리. 비리. 예, FTX 같은 경우 거짓말하는 오, 거, 숨기는 거, 그 거짓말하고 숨기고 사기치는 거. 일단 거짓말하고 숨기는 게 오, 가장 큰 문제예요, 미국에는. 그게 가장 큰 오. 문제고 엘리자베스 홈즈 같은 그 그쵸, 테라노스 예. 같은 경우도 사실 전 테라노스가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만든 회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표가 음, 분명히 있었고 좋은 스타트업이었고 잘 하고 수 있는 스타트업이었는데 거기까지 가다가 기술적으로 못 가는 벽에 부딪힌 거죠. 근데 거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대표는 음, 보통 폐업을 하든지 아니면 사기를 치든지요. 그래서 창업자랑 사기꾼은 저는 한 끗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딱 본인이 못하겠다고 느낀 그 순간에 폐업을 하는 사람은 창업자고 못하겠다 때 느끼는 순간에 오, 거짓말로 상황을 넘어가기 시작해서 근데 이게 한두 번은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음, 이번 달까지 그랬는데 못했지만 뭐 곧 될 것 같습니다라는 게 사실은 본인도 사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속을 한 거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게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는 됐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음, 치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사기꾼이 되는 건데 엘리자베스 홈즈 같은 것도 전 그런 상황을 생각하고 FTX도 마찬가지로 오, 그 어쨌든 속이는 게 가장 큰 이슈라고 봐요. 미국에서 창업자나 아니면 오. 뭐 리더십의 그런 거짓말과 비위, 사기는 뭐 속이는 것 그게 가장 큰 이슈라고 봐요. 그럼 미국 기업에서도 어쨌든 창업자 리더십의 도덕성 문제나 그런 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한다는 답을 지금 해주신 건데, 근데 지금 사실 쿠팡 사태도 사실 뭐 쿠팡의 이런 개인정보 유출 플러스 덤덤 번지는 게 이제 범팀 개인의 어떤 도덕성 논란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네.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근데 도덕성과 비위는 사기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 도덕적으로 개인사가 어떻든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은 솔직히 이 두 번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음, 거짓말하고 뭔가 숨겼거나 뭔가 비리를 저질렀다는 그 진짜 불법인 액션이 있는 것과 범킴이 뭐 창업자인데 뭐 자기 이름 다 빼고 뭐 이렇게 굳이 안 나오고 이런 애가 싸가지가 없네? 이거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어, 한국은 조금 그 싸가지가 없네 포커스가 된 느낌이고 미국은 싸가지가 어, 없네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근데 얘가 돈을 뒤로 챙겼네? 뒷돈을 먹었네? 이거는 진짜 끝장나는 거고 음, 그게 제일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벙키 법적으로 비리를 저지르거나 그러지 않았다면은 뭐 국회에서 불러도 안 나오는 정도의 싸가지 없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그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그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 어떤 노동자분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감춰야 된다라는 멘트를 이제 범팀이 했다라는 게 폭로가 됐거든요. 그 네. 정도는 그러면 이제 미국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뭐 속인 거나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보나요? 어느 하, 정도의 근데 세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것도 네. 저는 되게 큰 스캔들이 될 수 있고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음. 살고 있는 지금의 미국은 그 정도는 아무의 도파민, 누구의 도파민도 건드릴 수 없는 지경이 돼버려가지고 지금은 오. 전혀 시대 정신상 아무 문제 없는 발언이지 어,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은 오, 그게 회사를 위한 일일 수도 있죠. 이거를 굳이 네, 얘기 안 함으로써 회사의 주주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네, 그런 식으로 디펜드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어, 덕분이기도 하죠. 일론 머스크가 아, 그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회사에서도 어, 어쨌든 돈 잘 벌고 주주들이 좋아하면 다 뭐든지 괜찮아라는 시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저는 이거는 미국에서는 그렇게 지금 미국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요 네, 정도 가지고 어떤 기사가 날 정도도 아니라라는 느낌이긴 해요. 그 되게 네. 스무스하게, 왜냐면 이게 사실 쿠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진한 떡밥이고, 사실 우리가 또 네. 얘기할 것 중에 미국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스무스하게 이제 두 번째 주제 미국 관련한 얘기를 넘어가 볼까 하는데, 이것도
굳이 네,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를 생포를 했잖아요. 그거 맞아요.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한팡님이 뉴스레터에 엄청난 명문을 쓰셨고 그건 굳이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고 일단 이거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포문을 열어야 되니까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리자면 이게 실리콘밸리 VC들 입장에서는 정치 뉴스냐 아니면 투자 환경 변화의 신호냐 아니면 둘 다냐 뭐 어느 쪽인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요즘 이런 글을 쓰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더 이상 정치랑 금융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시대에 돌입한 것 같아요. 예, 아, 언제나 그거는 엮여져 있었어요. 저는 이제 지금만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언제나 네네. 엮여져 있었는데 이게 그쵸. 점점 더 대놓고 엮여지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저는 음, 좀 어떻게 보면 무섭다는 생각도 들고 잘못됐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VC를 하면서도 맨날 얘기했던 게 아, 우리가 매크로를 봐야 된다.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리고 뭐 워렌 버핏도 그렇고 레이 달리오도 그렇고 매크로 같은 거 보지 마라. 회사만 보면 된다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음, 보면 투자 씬의 컨센서스였는데 합의된 이야기였는데 특히 VC 쪽은 더 그렇고 근데 이제는 음, 그렇게 회사만 보고 시장만 보고 뭔가 판단할 수 없는 시대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음, 특히 이번 트럼프 정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VC들이 굉장히 정치에 많이 인볼브가 돼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아 이게 지금 우리가 회사들이 잘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정부나 아니면 세계 매크로, 세계 전체 정세 아니면 시장 전반에서 어떻게 보면 흐름을 잡아야지만 내 회사들이 성공할 수 있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 굳혀진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음, 동시에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VC들이 힘이 세지고 어떻게 보면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이런 음, 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런 이벤트들을 뭐 내 회사랑은 상관없어라고 넘기기에는 지금은 더 이상 금융과 정치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서 꼭 봐야 된다고 오,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근데 투자자들도 이제 거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럼 이제 창업자들도 거시 정치를 계속 신경을 쓰면서 좀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네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을 거고. 그쵸. 솔직히 말하면 지금 그 뭐 이따가 얘기도 하겠지만 네,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 국가대표 AI 같은 것도 이런 게 있을 줄 몰랐잖아요. 근데 예, 이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는 것과 네. 그래서 그 이 정치 흐름과 그 판세에 맞춰서 상장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그렇구나. 이게 또 무식한 질문인데, 이한님은 트럼프 좋아하세요? 저는 뭐 정치적 성향보다는 너무 이 혼란이 많아져서 조금 예,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을 높이는 플레이가 되게 그러니까요. 예, 많거든요. 저는 그게 예, 좀 부정적이긴 해요. 왜냐면 저희 같이 VC들은 롱 게임이잖아요. 뭐 8년, 10년, 10년 이상 가는 그쵸.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너무 많은 게 바뀌어 버리면 되게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오. 불확실성과 그런 볼러틸리티를 높이는 플레이라서 투자자로서 그렇게 좋은 리더는 아니죠, 사실. 아니, 근데 저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약간 트럼프의 전략 같기도 해요. 자신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좀 튀게 행동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럼 궁금한 음. 게 이제 트럼프의 외교 기조가 정말 뭔가 감을 잡기 어렵고 예측하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는 혹시 뭐 좀 이런 데 투자하면 좋겠다는 뭐 특정 섹터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사실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섹터 아무래도 방산이죠. 네. 뭐 어떻게 보면 세계 3차 대전이 터진다라는 거고 AI 같은 경우는 오히려 되게 좋은 섹터긴 한데 회사가 너무 많고 너무 비싸고 과연 이게 음, 끝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뭐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쓸모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고 오, 호재이긴 하죠 사실. 왜냐면 전쟁이 오, 나니까 계속해서 그리고 오, 사이버 보안 같은 것도 앞으로 오. 그런 일들이 좀 있겠죠. 혹시 방산 쪽에 투자하고 싶으신 일 있으세요? 아, 이런 저는 거 솔직히 여쭤봐도 되나? 말하면은 저는 솔직히 네. 말하면은 약간 뭐 전략 자원 같은 건 스페이스X 같은 게 국가 전략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오, 팔란티어는 뭐 어쨌든 뭐 다른 AI 회사지만 예를 들어서 엔드릴이나 이런 네. 완전 그 군과 관련된 뭐 어떻게 보면은 무기 만드는 회사들은 전 솔직히 투자 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 오, 왜요, 왜요? 그런 회사들은 투자를 하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냐면 전쟁이 일어나길 네. 바랄 것 같아요. 제가. 오,
저는 오, 근데 그 생각을 솔직히 저도 안드로이드 투자 검토를 했었고 뭐 지금 나와 있는 회사들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옛날에 네. 몇 년 전에. 근데 그때마다 든 생각이 아, 내가 이런 방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진짜 전쟁이 나면은 기뻐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니까 음, 그게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삶인가? 약간 나의 가치관과 오, 맞나 해서 저는 약간 이 너무 방산 관련된 것들은 돈을 벌더라도 약간 피 묻은 돈 같은 느낌일 것 같아서 별로 오. 관심이 있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제가 또 질문 드리는 게, 어쨌든 지금 베네수엘라는 막 다들 환호하고 있다고, 막 엄청 네, 또, 막 얘기가 나오잖아요. 막 사진도 올라오고, 영상도 올라오고. 맞아요, 근데 이제, 맞아요. 보시기에 정말로 이번 마두로 쟁포가 정말 베네수엘라에 좋기만 한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뉴스레터에 썼듯이 사실 네. 그 베네수엘라 국민들한테는 최고의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독재를 음, 당했고 그 독재가 음, 사라졌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뭐 행복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있죠. 베네수엘라 네. 자체도 걱정되는 거는 과연 미국이 베네수엘라 이익을 위해서 모든 걸 할 것인가에 대한 것 그리고 과연 이제 미국의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직접 통치를 하겠다라고 한 만큼 아 이게 과연 독립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고 음, 그리고 전통적으로 미국이 직접적으로 통치한 나라 중에 잘 된 나라는 제 생각에는 한국밖에 없어요. 뭐 음, 칠레도 있고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뭐 이라크 다 있는데 모든 나라들이 그 그렇게 잘 끝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음, 한국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군이 들어와서 이게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잘 된 나라 중에 거의 유일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 그런 음. 면에서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좋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어쨌든 베네수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독재자를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 그건 음, 해결이 됐고 이제부터는 이제 미국과 어떻게 관계를 쌓아나가고 어떤 식으로 할지는 본인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한국처럼 잘 될 수도 음, 있죠. 잘 될 수도 있는데 뭐 음, 어쨌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 베네수엘라도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 그러면 한국은 왜 예외적으로 잘 됐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유를. 아, 근데 그거는 그냥 한국이 너무 그냥 잘 하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음, 뭔가 한국이 추구했던 어떤 가치나 그 당시에 생각했던 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근면성실 그때 뭐 한국 그 전쟁 이전, 뭐 일제 그 이전에서 가지고 있던 가치들이나 그 이후에 생겼던 가치들이 되게 그 글로벌 트렌드랑 잘 맞았고 타이밍도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음, 이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공산당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조금 공, 풀어주실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편집해서 나가면 저 죽어요. 근데 공산당이 있었기 살려드리겠습니다. 네.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경제 활동을 못 했잖아요. 그 음, 만약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자본주의에 민주주의에 어떻게 보면은 좋은 토양을 가지고 시장 경제 위주로 돌아갔었다면은 이미 지금 우리가 중국한테 위협받는 것처럼 위협이 됐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음, 공산주의라는 잘못된 체제가 중국과 러시아를 잠재워뒀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조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나. 특히 한국 같은 어, 경우는 그 아시아에서 어떻게 보면 요충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지 않나. 그리고 중국이 공산주의였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을 넘어서 한국까지 이제 방어선을 만들고 싶으니까 여기를 보호를 한 그렇죠.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산주의 자체는 되게 나쁜 거지만 공산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여러 번 있었다라는 생각은 하기는 해요. 어, 음. 뭐, 어쨌든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 부분은 절대로 편집하지 않고, 나님의 목숨을. 사인해 주세요. 아, 역시 노발적인 발언이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또 듣다 네, 보니까 궁금한 게, 네. 국민성이란 게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시나요? 근데 국민성. 국민성이라기보다는 문화라는 건 분명히 존재한다고 봐요. 음, 저는. 이 음, 문화적인 것과 이것들이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시대 정신과 잘 맞아 떨어졌을 때 왜냐면 지금 우리가 막 이제 전쟁이 끝나고 독립을 해서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하면은 그 당시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싸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음, 베네수엘라가 한국과 똑같은 플레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의 세계 정세와
음. 베네수엘라 지금의 세계 정세가 다르고 베네수엘라의 지정학적 위치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운도 있고 타이밍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진 것 같고 저는 한국 사람들 보면은 되게 열심히 하고 이 정서는 확실히 있어요. 정서도 있고 어떻게 그쵸, 보면은 예. 미국과 한국의 정서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그 국민성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문화 자체가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고 패스트 팔로워고 어떻게 보면 최적화하려고 하고 그거 자체가 그냥 한국인의 음, 종특인 것 같고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잘 만들어 온 것 같은데 이제 계속 질문하는 거는 과연 이게 맞냐? 왜냐면 최적화하다 보니까 음, 애도 안 낳고 최적화하다 보니까 나의 행복에 최적화를 하다 보니까 뭐 이 최적화가 어디까지가 맞고 우리가 언제까지 패스트 팔로워로서의 전략을 해야 되냐? 우리도 언젠가는 치고 나가서 음, 선두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항상 그런 고민들이 많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최근에 한국 창업가들이 정말 뭐, 미국에 진출해야 된다, 미국에 진출하는 게 살 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되게 많이 여러 시도를 하는데, 이렇게 네. 좀 거시적인 정치 변화까지 고려를 하면서 좀 준비를 해야 될지, 그게 실제로 가능할지 어떻게 보시나요? 아, 그쵸. 지금 당장 이민 오거나 여기서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고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도 들어요. 지금 뭐 음, 미국 내 분위기가 진짜 안 좋잖아요. 지금 미네소타나 음, 이런 뭐 네. 그런 지역은 정말 외국인인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힘든 상황들이 있어서 물론 캘리포니아는 그렇지는 않은데 이 기조가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해외에서 와서 사업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하고 그리고 근데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나만 잘하면 돼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오만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 거시적인 어떤 한국의 창업자가 파악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뭐 추천해주고 싶으신 게 제 있나요? 생각에는 그 인터넷 뉴스레터 중에 주간 실리콘밸리 이런 거 읽으시면 되게 도움되실 것 같고 아니면 아웃스탠딩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유료긴 아, 한데 네. 아, 컨텐츠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네.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냥 팔로우하고 뉴스만 좀 꼬박꼬박 챙겨봐도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뉴스만 보거든요. 이것저것 오, 뉴스레터들도 보고 근데 그 컨텍스트를 제가 주간 실리콘밸리 처음에 시작한 게 그거예요. 약간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 미국 뉴스를 네. 누구보다 빨리 전해준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니까 그런 역할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은 아무 의미 없고 번역한 역할은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건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뉴스를 계속 읽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대화를 하고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센스 있는 답변 해주셨는데, 아, 지금 미국이 계속 되게 강경한 패권 활동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게 미국 테크 생태계의 어떤 단기적인 경쟁력을 강화시킬까요? 아니면 더 마이너스가 될까요? 당장은 유리할 것 같아요. 당장은 뭐 음, 방산이라든지 그리고 네. 뭐 좀 더 배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것들만 하겠다는 건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오, 사람들이 와서 미국 거를 쓰고 그런 거에 대한 반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지금 사실 그린란드 가져오라고 안 아, 그러면 네네. 침공한다고 하면서 유럽이랑 사이가 진짜 급속도로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쵸, 네. 나토랑 사이가 급속도로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면 우리가 미국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음, 되면은 내가 얼마나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삶에 오, 있는 것들에 대한 미국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되고 이게 만약에 우리가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되거나 사이가 나빠진다면 이거를 없애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음, 대해서 리소스를 쓰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음, 당연하게 썼던 것들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의존도가 낮으면 미국의 어떤 그 장악도가 낮아지면서 글로벌 음, 스탠다드로서의 역할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미국이 오, 항상 뭐 경찰 역할을 하고 그랬던 게 뭐 돈으로는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손해보는 부분이 있지만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지배력을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음, 지배력 자체가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이라든지 아니면 오, 돈이라든지 그런 흐름에서 그쵸. 달러가 가지고 있었던 그 힘이 있는데 지금 미국 내부 사정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거를 포기하는 움직임이 자꾸 많아지는 것 같아서 조금 음, 레이달리오가 썼던 책처럼 이 슈퍼파워의 재편이 일어나는 건가 정말로? 라는 걱정은 있습니다. 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에 일종의 반사 이익을 중국이 누릴 확률이 제일 높다고 봐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오, 저는 항상 말했던 게 전 세계에서 의미 있는 시장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미국과 중국이에요. 왜냐하면 인도가 뜨네 음, 뜨네 해도 인도는 안 된다고 저는 믿는 게 뭐냐면 네, 기본적으로 인도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에요. 문화가 너무 오, 많고 언어도 다르고 지역마다 선호도가 다 다른데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그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호모지너스한 일단 그 다 비슷한 하나의 문화라고 볼 수 있는 큰 그림은 있고 물론 지역적으로 조금씩 다른 건 있는데 어쨌든 큰 중국인으로서의 가치, 미국인으로서의 가치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큰 시장이 돼서 미국에서 어디서 잘 되면 대부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된다라는 게 있는데 인도는 이 지역에서 잘 된다고 해서 바로 옆 지역에서 잘 되지 않는 그런 문화와 언어 상태라서 음, 그렇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중국이 두 개의 시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슈퍼파워로 생각을 하는데 여태까지는 당연히 미국에 의존을 하고 미국이 착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덕적으로도 이런 면에서 미국과 뭔가 관계를 만들어가고 했다면은 그게 어려워지면서 이제 중국에도 신경을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음, 본인들이 미국의 역할을 하려고 할 거고 그렇게 음, 되면은 가장 위협되는 거는 중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그래픽 카드도 안 주고 자꾸 괴롭히니까 독자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딥시크가 딱 그 증거거든요. 전 딥시크 나왔을 때 그렇죠. 아, 이거 진짜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는 그리고 오, 중국이 기술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오, 제가 그 느낌을 딱 받았을 때가 화웨이가 네, 옛날에 5G 처음 나왔을 네, 때, 그때 화웨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5G를 미국보다 먼저 개발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5G의 중국 스탠다드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는 위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뭐 정확히 저는 그냥 뭐 이거는 음모론이지만 화웨이의 이제 딸을 캐나다를 통해서 음, 감옥에 넣은 다음에 딜을 친 거죠. 우리가 스탠다드 할 거고 너네 못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중국을 대놓고 눌러야 될 정도로 중국이 컸다는 증거라고 봐요. 그 여태까지는 음, 중국이 아무리 까불고 아무리 덤비고 이러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아 뭐 그래봤자 중국인데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경계를 한다는 게 이거는 미국이 중국을 더 싫어한다 이게 아니라 중국이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위협감이다. 하거든요. 네, 오, 실질적인 위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싸울 수밖에 오, 없게 된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아, 미국이 약해졌거나 아니면 중국이 강해졌거나 그래서 둘 사이의 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수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저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그렇지 않기를 오, 바라는 편이긴 해서 조금 편향된 의견일 수 네, 있는데, 저는 약간 미국이 국방비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라서, 약간, 저 이제 그 가끔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아, 나는 어떤 네, 성향인가라고 봤을 때 그런 질문에 항상 얘기하는 게, 미국은 국방비를 더 늘려야 된다. 더 늘려야 된다. 라는 게, 오, 네, 이 군사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중국과 어, 미국이 전쟁을 한다면 세계 전쟁이고 뭐 인류가 멸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이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면서 제가 그 스레드에 올렸다가 굉장히 터진 글이 그거였거든요. 약간 뭐 그 코인이나 이런 그 크립토 투자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네, 얘기가 달러의 내재 가치는 뭐냐. 코인 내재 가치 없다고 음, 놀리지 마라. 달러도 종이 쪼가리일 뿐이고 그냥 사회적 합의일 뿐이다. 우리 코인도 비트코인도 사회적 합의를 하면은 화폐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달러의 내재 가치를 보여준 사건이 저는 베네수엘라라고 생각을 해요. 미군이 오, 4시간 만에 그 민주주의를 새벽 배송할 수 있는 이 미군이야말로 달러의 내재 가치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 오, 달러의 내재 가치를 지키려면은 계속해서 국방비를 늘려야 되고 군대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중국을 어, 견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이 굉장히 좀 실제로, 약간 네. 정치적이고 개인적인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오늘 정치 성향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좀 곤란합니다 오늘. 예. 그렇구나. 그러면은 조금 약간 방향을 틀어서 트럼프가 혹시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로 노벨상에 가까워졌다고 보십니까? 노벨 평화상 되게 타고 싶어하잖아요, 트럼프가. 아 근데 노벨평화상 전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니 네, 이렇게 뭐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어쨌든 네. 독재자를 제거한 거니까 그러니까요, 노벨평화상 네. 가까워질 수 있는데 근데 미국 국내 정세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하겠죠. 아 뭐 노벨평화상이나 그린랜드 둘 중에 하나 내놔라. 아니면 유럽 침공한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북유럽 내가 좋습니다. 침공하기 전에 노벨 평화상 내놔라.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지금의 그렇군요. 미국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오, 그,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되게 짧은 생각으로는 이 미국과 중국이 팽팽하게 이렇게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게 한국 같은 나라한테는 가장 안전하고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중간에서 줄타기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살고 미국인이다 보니 네. 이거 같이 동맹국으로서 형제 국가로서 힘을 합쳐서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 이런 얘기했다가 저 진짜 정부에서 끌려나갈 수도 있어요. 이건 편집해 주세요. 지금 알겠습니다. 중국 욕하는 것들은 다 편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니 제가, 이게 제가 뭐 어, 중국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미국에게 가장 위협적인 네, 경쟁자로서의 중국을 얘기하는 거지 뭐 이념이나 네. 사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중국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 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그 맞아요. 정도의, 예, 그 맞아요. 정도의 엄청 무게를 지닌 나라라는 거 인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꼭, 네, 하지만 만약에 편집 원하시면 다 해드리겠다. 왜냐면 그러니까 이하님의, 근데 저도 한국이 그런 밸런스를 맞추는 네, 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반갑진 않은 거죠. 뭐 오, 일본처럼 그냥 이렇게 아예 기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좋겠는데 자꾸 중국이랑 손잡고 이렇게 간을 보니까 약간 네. 서로 짜증이 나는 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죠, 저도. 아, 네. 너무 어렵다. 어렵네요. 정말 사회가 혼란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고민이 되는 요즘인데,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질문에 넣어뒀던 건데, 이거는 그냥 좀 네. 별개 질문일 수 있어요. 네. 정치적으로 위험한 나라 출신의 창업가에게 VC들은 뭐 투자를 뭐 꺼린다거나 아니면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쓴다거나 뭐 있을까요?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어느 정도 좀 아실 것 같은데 네. 일단 할게요. 옛날 얘기라서 제가 사제에 있을 예. 때 미국에 있는 되게 대형 유명한 VC가 업스테이지에 투자를 하려고 했어요. 뭐 오. 제가 친한 VC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친한 네.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아침부터 가서 아침도 같이 먹고 연결도 어. 해드리고 계속 이렇게 네. 뭐 로비를 해가지고 딜이 거의 다 됐어요. 근데 오. 그때 한국에서 계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엄 때문에 그 딜이 취소가 됐어요. 그 어. 대형 VC의 대표가 우리는 정치적 위험이 있는 국가에는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딜이 어. 깨진 거예요. 완전 끝난 딜이었고 오케이까지 나왔고 마무리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되니까 그 딜이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 분명해요. 약간 그 정치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으면 제일 중요한 게 돈을 투자를 하는 것 자체도 위험한데 돈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어요. 이게 어 음. 되게 많은 VC들이 아시아 투자를 꺼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한국만 해도 나 진짜 한국 못 가겠는데 이러다가 한국만 해도 외화를 넣었다가 빼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어. 되게 길고 복잡해요. 그 외화 뭐 한국은행 가는 것부터 해서 이 외화가 왔다 갔다 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 주변 친구들도 한국에 집 샀다가 뭐 팔고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면 되게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한국은 그냥 복잡하기만 한 건데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아예 돈을 뗄 수도 있다. 약간 정부 차원에서 음. 그런 면에서 리스크가 항상 있다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고, 그래서 요즘은 미국 VC들도 중국과 관련된 곳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곳들이 있어요. 오. 그 VC들이 투자를 받으려고 LP를 만날 때도 중국과 관련된 곳들은 아예 안 만나겠다라고 저한테 얘기한 것도 있었거든요. 제가 소개시켜 줄 네. 때. 네. 그래서 저한테 체크하면서 중국과 관련이 있어? 라고 물어봐서 아니 너네 돈 투자해 줄 사람 소개시켜 준다는데 그게 중요하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중국과는 음. 인게이지 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었고 그리고 뭐 오. 그런 것들은 되게 흔한 일인 것 같아요. 이게 그 그렇군요. 국제 정세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러면은 궁금한 게 아시아에서는 그럼 그래도 그나마 가장 투자하기 안전한 나라라고 보는 나라는 어딘가요? 일본인가요? 한국이죠, 사실. 한국, 예. 한국이랑 일본이 제일 좋고, 근데 이게 네. 복잡하다 뿐이지 한국이나 일본에서 돈 뗄 일은 없어요. 그리고 한국과 오, 일본은 부정부패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 비리나 이런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동남아 같은 경우는 투자했다가 사기였던 회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진짜 최근에 굉장히 큰 스캔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시아의 대부분 VC들이 투자를 하고 동남아에서 가장 네. 유명한 VC가 투자하고 막 부품 펀드들 몇 군데가 투자를 했는데 오, 알고 보니까 그 회사가 사기였던 거예요. 매출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오, 그런 일들이 동남아에는 비일비재하고 그리고 어카운팅이나 회계나 이런 기본적인 파이낸셜 리퀘어먼트라든지 그러니까 금융 관련된 레귤레이션 자체가 되게 루스하고 되게 음, 느슨하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스탠다드가 달라요. 우리는 그래도 미국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파이낸셜 애널리시스도 하고 리포트도 쓰고 이렇게 체계가 잡혀 있는데 오, 아시아, 한국, 일본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보면 그런 체계가 잘 안 잡혀 있다고. 동남아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 일원화되어 있지 오, 않아요. 미국은 모든 회사가 똑같은 형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은 회계를 처리를 하고 다 그런 게 있는데 어, 아시아는 그런 게 없고 근데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절대 뭐 돈을 잃는다든지 뭐 오. 복잡하고 안 해본 거라서 싫어하는 거지 위험하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럼 저 궁금한 게 지금 말씀하신 사례, 그 동남아 회사에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회사가 막 좀 많은 걸 속였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또 네. 엄청 큰 VC들이 투자를 했을 때 분명히 실사 같은 거 철저히 하고 투자를 할 텐데 어떻게 모르고 들어갈 수가 있죠? 그게 동남아의 약간 문제인 것 같아요. 실사를 철저히 오, 하더라도 자료를 속일 수 있는 범위가 넓고 제대로 된 자료가 없을 오, 수도 있는 범위들이 있고 그래서 그냥 정부 차원에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일단 그런 이런 굉장히 컴플렉스한 복잡한 트랜잭션에 대한 리퀘어먼트가 되게 규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한 거죠. 한국은 그런 거 없잖아요. 모든 게 전산화되어 그쵸. 있고 딱딱딱 그렇죠. 규칙이 정해져 있고 그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 모두가 누군가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한국이 훨씬 나은데 동남아는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잘 모르고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거기가 아무래도 아직도 뭐 왕이라든지 뭐 어쨌든 음, 계급이라든지 그리고 네, 돈 많은 집안이라든지 이쪽 위주로 돌아가는 네트워크 위주로 돌아가는 게 좀 더 강해서 예, 한국만큼 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되게 청렴결백하잖아요. 김영란법 오, 같은 게 있는 나라인데 그런 그런 것들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한국이 안정적이죠. 오, 일본도 그렇고 한국과 일본은 그런 면에서는 훨씬 안전한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정부 차원에서 다 나가. 다 놔두고 나가. 이런 것도 있고, 음, 너네 돈 안 줄 거야. 이런 것도 있고, 정부의 허가를 못 음, 받으면 돈은 가지고 나올 수 없는 것도 있고. 근데 한국과 일본은 그래도 그런 양아치 같은 짓은 안 한다라는 건 확실히 있죠. 오, 약간 그래도 뭐 뽕차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겠지만 뽕이 조금 차여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네, 한국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굉장한 선진국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아, 저는 이거는 내보내 주세요. 이건 그대로 네, 내보내주세요. 저는 미국보다 한국이 더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그냥 길을 걸어보면 알아요. 모든 어, 인프라나 사람들의 시민 의식이나 법치주의나 뭐 민주주의나 저는 오, 굉장히 많은 면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더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오, 미국이 한국보다 더 강대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힘은 미국이 오, 훨씬 세요. 더 크고. 근데 어, 사회의 퀄리티적인 면에서는 저는 한국이 훨씬 더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오, 네. 그러면 궁금한 게 혹시 이한님은 미국 스타벅스에서 일하다가 노트북 그대로 두고 화장실 갔다 올 수 있어요? 절대 못하죠. 저는 한국 갈 어, 때마다 진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지갑이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어요. 이거 보면서 이것이 정말 미래 사회이고 선진 사회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저도 한국 가면 오,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약간 노트북 올려놓고 어, 화장실 갔다 오고 이게 미국에서는 솔직히 그래도 옆 테이블에 되게 똑똑해 보이고 뭔가 신원이 보장된 옷을 입고 있거나 뭐 네. 비싼 걸 가지고 있거나 그런 사람한테 내 물건 좀 봐줄래? 하고 갔다 오거든요. 한국은 그런 거 없잖아요. 오, 그냥 던져놓고 없죠. 가도 안 잊어버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오, 진짜 전 선진 사회라고 생각해요. 오. 근데 또 신기한 게, 그, 다른 나라에서 오는 외국인도 한국에 오면은 또 다른 테이블 안 건드리더라고요. 테이블도 안 건드리고, 왜냐면 네. 근데 그런 거는 걸릴 것 같아서 그런 거니까 잡힐 것 같으니까 이거 다들 이러는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백인이 와가지고 그거 가져가면 모두가 다 기억하죠. 저거 백인이 하긴, 가져갔어. 아, 이러니까 그러네. 진짜 예. 우문현답이네. 그리고 아, 바로 추방 나갈 그렇군요. 거 아니에요. 추방. 그러니까 안 되죠.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군요. 갑자기 정말 약간 다부침을 세우면서 지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 네. 방금 얘기하셨던 그 회사 얘기예요. 업스테이지 아,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예, 업스테이지 표절 논란 일단락된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죠. 저희 그 예. 제 주간 실리콘밸리 카톡방에서도 굉장한 논란 토론이 오고 아,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도 있을 확률이 있는 거라서 이제 업스테이지가 이제 네이버 클로버 AI 출신 핵심 개발진인 김성훈 씨가 만든 스타트업이고 뭐 거의 예비 유니콘급의 큰 스타트업이고 이게 정부의 이미 초보자 유니콘이죠, AI 유니콘. 정사업에 예. 예, 그 선정이 되면서 굉장히 인지도가 팍 올라갔죠. 근데 이제 2026년 1월 1일에 업스테이지의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을 둘러싼 이제 중국 모델 모방 의혹이 이제 굉장히 뜨겁게 달궈진 거죠. 의혹을 제기한 거는 사이오닉 AI의 고석현 대표였습니다. 제기한 의혹이 이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중국 AI 스타트업 G2의 GLM 계열 모델이랑 업스테이지의 솔라 오픈이 뭐 비교를 해보니까 뭐 일부 파라미터가 좀 지나치게 유사하다. 이게 굉장히 그냥 쉽게 표현하면은 그냥 미국 아니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모델을 조금 뺏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업스테이지가 바로 다음 날인 1월 2일에 공개 검증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도 보여주고 오프라인에도 오라 그래가지고 의혹 제기에 대한 이제 기술적 설명과 반박을 해서 잘 하셨어요. 그래서 1월 3일에 의혹을 제기했던 고석현 대표님이 공개적으로 미안했다 사과문을 게시하면서 이제 논란이 일단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사건이었고 그럼 이제 이 사안을 알고 계신다고 하니 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비슷한 일이 실리콘밸리도 있는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실리콘밸리에는 정부 지원 사업이 없기 때문에 아, 이런 이런 어머니가 정부에서 이렇게 국가대표를 뽑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있을 수는 없고요. 일단 이거는 예.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약간 좀 애매한 네. 크라이테리아로 뽑지 않았나? 약간 아, 뭐가 from scratch이고 뭐가 어디서부터가 어디까지고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뭐 미국에서는 이런 오, 거는 뭐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표절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뭐 네. 그거는 바로 고소 들어가는 거고 뭐 오, 바로 고소하는 거고 거기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죠. 근데 오. 어떻게 보면은 뭐 표절이 얼마나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표절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긴 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보시기에 업스테이지가 대처를 잘 했다고 보시나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말씀드리자면 제가 전에 있었던 사제 파트너의 가장 중요한 포트폴리오가 업스테이지이기도 하고 저는 네, 성김 대표님을 안지 좀 되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한 4년 정도, 3, 4년 정도 된 것 네, 같은데 개인적으로 친하기도 하고 카톡도 하고 자주 보는 사이라 네. 아주 대처를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신 거는 맞잖아요. 굉장히 기민하게 맞아요. 움직였고, 근데 네. 업스테이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음, 지금 음, 있는 음. 리스트 중에서 업스테이지만 스타트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후보 중에서 업스테이지가 스타트업이고 5개 중에 2개로 줄어가는데 업스테이지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음, 되게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왜냐면 상장도 앞두고 있고 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대표 AI 스타트업으로서의 위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업스테이지한테는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한 것도 굉장히 잘하셨고 그렇게 한 게 맞고 그리고 그 고석현 대표님 같은 경우도 물론 사과를 해주셔서 저는 잘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생태계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쉬쉬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나 아니면 뒤에서 말이 도는 것보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고 대놓고 검증하고 대놓고 사과하고 저는 이 자체가 굉장히 건강한 음. 프로세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 근데 저도 동의를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사이오닉 AI가 어쨌든 좀 모양새가 별로 안 좋아졌고 좀 망신살이 뻗었고 사실 비즈니스에도 좀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부디 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네. 사이오닉 AI 대표님은 도박을 한 거고 졌을 뿐이고 음, 졌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렇구나. 근데 이제 사실 어. 문제 제기 근데 자체가 또, 네. 만약에 문제 제기를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고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음, 잘못했으면 본인이 피해를 입는 건 각오하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오, 이게 공평하게 생각했을 때 만약에 사이오닉 AI가 맞았다. 그럼 사이오닉 AI는 떡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님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베팅을 한 거고 그 베팅이 틀렸을 뿐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말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거나 아니면 악의적인 게 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정도의 문제 제기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뭔가 나쁜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음, 저는 이게 도덕적인 문제거나 아니면 뭐 창업자 리스크라고 보지는 않고 물론 기술적으로 아 이런 거는 좀 체크했으면 좋겠지 않나? 라는 면에서 약간 부정적일 수는 있지만 이거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두 회사 다. 음. 또 궁금한 게 기술 독창성이라는 말이 사실 되게 애매한 말이잖아요. 사실 네.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 VC 분들이 이제 뭐 AI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 좀 기술 관련된 데 투자할 때 기술 독창성에 대해서 분명히 좀 검증을 요구하실 것 같은데 어디까지 검증을 하고 어디까지 좀 그래도 뭐 만약에 비슷한 표절이 있었을 때 좀 오케이를 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 그거는 약간 미국에도 VC들 중에 뭐 엔지니어 출신이거나 아니면 그런 음, 출신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음, 벤처 파트너 외부 인력을 동원을 해서 뭐 그 데이터를 뜯어본다든지 아니면 코드를 뜯어본다든지 그런 걸 하긴 하는데 그게 막 엄청나게 중요한 것보다는 이게 음, 독창적인 기술이냐 보다 어떻게 보면은 합법적인 기술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오, 그리고 이 기술로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포인트는 오, 미국은 한국이랑 조금 다른 게 한국은 딥테크, 기술, 뭐 특허 이런 게 가장 중요한 어떤 투자처라면은 미국은 조금 네. 더 돈을 얼마나 버는지 시장에서 얼마나 필요한 기술인지 어떻게 보면 좀 말랑말랑한 거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처음엔 오, 말랑말랑하고 그 다음엔 돈이지 이 기술이 얼마나 독창적이고 뛰어났는지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오, 미국은 한국이랑 정말 다른 게 딥테크 VC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딥테크의 아, 투자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게 오, 되게 다른 점이에요. 진짜 신기하다. 네. 미국에서 가장 큰 산업은 B2B, 사스, 그게 가장 큰 섹터였고, 거기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오, 했지만, 이 B2B 사스 회사들이 기술적으로 압도적으로 뛰어난 회사가 있어서 투자를 받는 게 아니에요. 유저들이 그만큼 어, 좋아하고, 유저 경험이 좋고, 사람들이 그걸 계속 쓰기 때문에 투자를 받는 거라서, 그게 좀 되게 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딥테크 VC들 한번 그러네. 싹 다 네, 만나봤거든요. 미국에 있는. 근데 네. 첫 번째는 많지도 않고, 두 번째는 성과가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 약간 딥테크 쪽은 힘든 부분이긴 하죠. 근데 이거는 미국 입장과 한국 입장은 다른 게 한국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크지도 않고 근데 그리고 기술이 뛰어난 나라다 보니까 그쪽으로 조금 더 승부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과도 좋은 오, 것들 우리 반도체사들도 나오고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업스테이지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그 근데 또 은근히 보면은 한국에서 제일 잘 된 회사들은 다 플랫폼 회사예요. 그렇죠? 그렇긴 하죠. 오, 아, 아, 생각해 네. 보시면 다 플랫폼 회사예요. 그리고 막 오, 그 미국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애플, 구글, 뭐 대형 회사들도 이들의 기술이 얼마나 독창적이었냐라고 하면은 뭐 구글 정도 조금 독창적이었던 것 같고 뭐 음, 애플도 독창적인 포인트 있었는데 그게 처음에 투자할 때 그때부터 독창적인 건 아니니까 약간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그냥 뭔가 좀 잘 팔리는 거에 좀 더 포커스를 한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오, 근데 궁금한 게 정말 한국이랑 다른 것 같은데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초기라서 이 기술이 얼마나 돈을 벌어들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독창적인 기술이다라면 투자를 안 하나요, 미국은? 그거는 뭐, 근데 네. 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 보냐면 저는 기술은 결국 수렴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 누군가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이 특허 기술이 정말 이미 대단하고 잘 맞아서라면 투자를 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 정도로 뭔가 너무너무 뛰어나고 그런 경우는 딥테크 VC들이 있으니까 하긴 할 텐데 그거 이외에는 그렇게 막 초반에 기술만으로 투자받고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덜한 것 같아, 한국에 비해서는. 오, 그렇구나. 아, 이거는 정말 정말 몰랐던 부분이네요. 그럼 또 여기서 음. 궁금한 게 그럼 미국은 바이오 투자는 많이 하나요? 이거 왜 여쭤보냐면 한국에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아직 뭐 요즘은 매출은 전혀 못 내고 있지만 어떤 기술에 대한 것으로 굉장히 좀 투자를 많이 받고 엄청난 적자를 내면서 달리는 굉장히 업종인데 미국은 그런 거는 또 투자를 안 하는지.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도 바이오 회사들은 대부분 적자로 상장하고 뭐 적자로 네. 이렇게 다 가는데 그래서 바이오는 바이오에 특화된 회사들이 있기는 해요. 미국도. 근데
메인스트림은 아니죠, 아무래도. 그냥 그것만 하는 오,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만 하는 대기업들, 제약회사들, 이런 곳들에 투자를 많이 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흘러가긴 하는데, 거기는 약간, 미국에서는 아예 좀 동떨어진 따로 그들만의 리그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바이오 쪽은. 어, 예. 그렇군요. 모든 요거는 그냥, VC들이 바이오를 아예 안 하거나 아니면 바이오를 하는 전담 팀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 미국 VC의 입장에서 보시기에 이번 논란이 업스테이지의 밸류와 사이오닉 AI의 밸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의 이벤트였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어,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 생각하고 그냥 건전한 네, 대화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태클을 걸고 하긴 하겠죠. 근데 모든 게 다 그래요. 잘할 때는 이런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잘 나오고 뭐 국가대표 선정되고 뭐 사연익도 네, 뭐 매출 잘 나오고 고객들 많아지고 이러면 아무 문제 없는데 이제 뭔가 좀 잘 안 풀릴 때 그때 이제 VC들이 전에 이런 사건도 있지 않냐 하면서 밸류를 깎는 그런 무기는 될 수 있지만 이거 자체가 뭐 스테이지가 매출도 잘 나오고 잘하고 고객도 좋아하는데 이것 때문에 뭐 흠이 났다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 사이오닉 이것도 AI도 제가, 마찬가지고 오, 사이오닉 AI 입장에는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죠?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이오닉 AI 존재를 알았다. 아, 그런 장점은 있기는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그, 아예 그냥 이런 흑역사란 표현도 조금 조심스럽게 써야 되긴 한데, 그런 것보다도 어쨌든 알려지는 게 그래도 낫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름이 그래도 근데 알려지는 게. 그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요 정도의 아쉬운 실수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어느 정도는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 자체랑 문제 제기도 뭐 미숙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리고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업스테이지 입장에서도 약간 라이센스도 추가하고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였잖아요.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였다면 당연히 최악의 결과였겠죠. 근데 어느 음, 정도 렐러번트한 부분도 의미 있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할 만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부정적으로 본 음,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걸 통해서 새로 만난 사람들 중에 이거 긍정적으로 본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는 생각은 음, 합니다. 네, 오, 좋습니다. 조금 음, 질문을 거시적으로 한국 AI 스타트업들이 꽤 많잖아요. 뭐, 네, 업스테이지를 포함해서. 좀 만약에 네. 글로벌하게 진출을 했을 때 좀 이런 부분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좀 오해받을 만하다, 뭐, 이런 지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한국 AI 스타트업들이 글로벌로 진출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해요. 오, 어떤 기본적으로 점에서,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AI 회사들도 뭔가 조금 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고 사람들이 쓰는 직접 쓰는 그런 AI 자체가 프로덕트가 아닌 회사들은 아예 논외인 것 같고요. 왜냐면 음, 그거는 AI가 아니라 고객들한테 어떤 밸류를 주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근데 AI가 코어인 모델이 코어고 그런 회사들은 그 AI랑 저는 로보틱스 섹터를 볼 때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이건 돈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자본력의 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오픈 AI나 구글이나 제미나이나 뭐 엔트로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천문학적인 돈을 모으잖아요. 그, 근데 이 회사들이 동시에 더 이상 국경이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오픈 AI 한국에서 제일 많이 쓰고 뭐 전 세계 세 번째로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클라우드도 마찬가지고 이제 언어나 이런 부분에서 뭐 어떻게 보면은 국경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회사들과 직접적으로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대 회사들은 대부분.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 회사들만큼의 자금을 모아서 그 회사들이 음, 가는 스피드와 깊이를 따라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한국 창업자들이 샘 알트만만큼 돈을 모을 수 있는가? 아니면 구글만큼 든든한 회사가 도와주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그건 좀 힘들 거라고 봐서 저는 그래서 사실 음,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모델 자체로 개발을 해서 승부를 보는 곳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음, 기술보다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쓰기 좋아하는, 어, 저는 위즈가 되게 좋은 예라고 위즈, 생각하는데, 네. 위즈라는 회사가 이제 구글이 산 사이버 보안 회사거든요. 근데 위즈의 기능이, 기술력이 위즈의 그 경쟁사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뛰어난 게 아니었어요. 평가를 보면은.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위즈를 산 이유는 위즈의 고객들이 위즈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위즈의 고객들이 왜 위즈를 좋아했냐면 쓰기 편해서, 이뻐서, 보기 좋아서. 이런 부분이 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술보다는 결국 소비자 만족도, 소비자 경험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한국 스타트업들이
정말 오픈 AI나 아니면 엔트로픽하고 펀드레이징을 해서 돈으로 쌓아볼 게 아니라면은 좀 더 소비자 경험이나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승부를 보는 게 좋지 않나. 왜냐면 저는 그렇게 하기 좋은 시대라고 생각해요. 한국인들의 감도라든지 미감이라든지 경험에 대한 어떤 꼼꼼함 이런 것들이 저는 더 빛날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하고 K뷰티나 이런 것들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는 이유가 그 치열함 속에서 살아남은 꼼꼼함과 아름다움이 저는 그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뷰티나 이쪽에만 포커스 돼 있지만 곧 있으면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웰니스 쪽으로도 유저 경험 자체가 다른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음,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AI든 로보틱스든 어쨌든 조금 더 쓰기 좋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게 뭐 썼을 때 정말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덕트를 만드는 방향성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오,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게 혹시 한국에 있는 뭐 리튼이라든지 뭐 스타터랩이 만든 뭐 AI 챗봇이랑 대화 캐릭터 챗 프로덕트가 있잖아요. 혹시 그런 거 네.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써본 적은 없죠. 예, 혹시 그런 것도 글로벌하게 좀 진출했을 때 좀 반응을 얻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근데 경쟁사가 너무 많아요. 어, 되게 많은 곳들을 하고 있고 이미 했다가 망한 회사도 있잖아요. 캐릭터 AI라고 아, 어떻게 보면 캐릭터 챗봇의 시조세인데 네. 거기가 구글에 의해서 아키하이어가 됐잖아요. 그 말은 사실 음, 성공적인 엑짓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전 챗봇 비즈니스 자체가 굉장히 레드오션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뭐 어떤 오, 압도적인 챗봇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고 오히려 약간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챗봇들이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 확장성 그리고 이게 음, 누구나 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는 인식이 조금 있어요. 왜냐면 본인들의 독자적인 기술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뭐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그래서 조금 음, 더 어려운 건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자가 나온다면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음. 너무 어려운 판이긴 하다. 너무 경쟁이 심한 판이긴 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오,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어떤 투자사랑 인터뷰를 했었는데, 뭐 이 말 네, 해도 되겠죠? 어차피 기사로 나갈 거니까. 베이스 벤처스라는 투자사랑 이제 이오 아시죠? 이오 스튜디오랑 네, 같이 코미티를 해가지고 이제 글로벌 벤처 펀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50억 정도 규모고 프리시드 단계에 이제 글로벌 타깃으로 한 창업자들에게 AI 특히 창업을 준비하는 프리시드 단계 창업자들한테 투자를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펀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물론 당연히 인터뷰하는 입장에서 응원하고 나쁘게 보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항상 AI 쪽을 얘기할 때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방금 이한팡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머니게임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맞아요. 사실 50억 펀드 수준 되게 규모가 작잖아요. 물론 프리시드 단계의 투자겠지만 과연 이런 투자 방식은 유효할 것인가라는 퀘스천 마크가 저한테 계속 있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음, 생각하시나요? 저는 베이스랑도 되게 친하고 이호랑도 되게 친합니다. 네. 그래서 아주 잘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꾸 곤란한 질문 좀 하지 마세요. 업스테이지도 그렇고 나랑 너무 친한 사람들 얘기만 하니까 오늘따라 다 잘하시겠죠. 열심히 하시겠죠. 근데 뭐 잘할지 안 네. 할지 지켜봐야죠. 그리고 네. 사실 이호 입장에서도 그렇고 베이스 입장에서도 네. 그렇고 해볼만한 도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사이즈도 네. 크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은 베이스가 뭐 큰 펀드 만들면서 그 펀드 조금 떼가지고 이렇게 네. 이호랑 네. 같이 협업하는 맞아요. 네. 건데 되게 오랫동안 이호랑 협업 관계를 유지해 왔고 베이스 입장에서는 미국에 진출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 교두보로 이호를 계속 생각을 해왔고 그리고 이호도 어떻게 보면은 미디어 회사로서의 어려운 점들이 있잖아요. 아웃스탠딩이 그렇죠. 느끼시는 그런. 아, 예. 너무 알죠. 그래서 약간 글로벌을 뚫고 있는데 이제 동시에 다른 비즈니스 모델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음, 두 그룹의 어떤 이해관계가 되게 잘 맞았던 거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근데 어쨌든 뭐 AI 쪽으로 미국에서 초기에 하는 한국인 창업자들을 응원한다라는 게 그 컨셉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를 사실 사제에서 저희가 하긴 했었는데 네네. 사제 컨셉 자체가 이제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인 창업자 투자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재미있는 접근이고 거기를 극초기로 하는데 이제 뭐 굉장히 많은 곳들이 그런 시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이 너무 좁고 오, 답답하니까 네. 미국으로 오겠다. 뭐 메시업도 지금 미국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굉장히 많은 VC 뭐
보도자료 곧 나갈 것 같으니까 얘기를 하자면 뭐 위벤처스도 이제 미국에 진출을 어, 준비를 하고 있고 이거는 네, 보도자료가 아직 안 나갔나? 어쨌든 저도 이제 행사 네, 갔다가 들은 건데 지금 미국에 네, 오피스를 만들거나 진출을 하고 있는 한국 부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음, 뭐 또 한국 대기업들도 계속해서 여기에 지금 지사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되게 저는 뭐 해볼 만한 거고 어떻게 음, 보면은 한국이 그만큼 좁은 거죠. 돈이 너무 많은 거고 그리고 생각보다 돈에 비해서 마음에 드는 스타트업이 없다라고 생각하셔서 미국에 오는 것 같고 음, 창업자분들도 데이 원부터 미국에서 하겠다라는 네,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트렌드에 딱 맞는 네, 오, 도전이지 않나, 그렇군요. 전략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렇게 미국에 좀 많이 나가려고 하는 VC들이 많은데, 좀 가장 하기 쉬운 실수나 뭐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미국에서 본인들이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착오 아닐까요? 아, 그럼 어떻게? 아, 그래도 성공을 시키겠다는 마음으로 가시긴 한 아, 거잖아요. 물론 네, 당연하죠. 당연히 성공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쉬울 네. 거라고 생각하는 게 착오라고 생각해요. 약간 어, 똑같이 말하면은 동남아나 우리 한국보다 더 작은 나라에서 누군가 와서 우리는 뭐 스리랑카인들에게 투자를 해서 한국 시장을 점령하겠다라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아, 이거 국가는 빼야 아, 되나? 국가에 좀 편집해 아, 주세요. 아, 예, 그러니까 예. 삐 소리로, 그런 네, 느낌이에요. 예, 예, 그런 네, 느낌이라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승리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고 할 수 있으니까 원래 벤처라는 게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에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렇죠.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너무 쉽게 오피스 만들면 되겠지. 이거는 항상 있었던 실리콘밸리에서는 계속해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약간 어, 현지 사람들을 뽑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주재원을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음, 일본이 했던 실수랑 똑같거든요. 일본이 아, 한동안 지사를 엄청 많이 만들고 VC를 엄청 많이 만들고 사람을 엄청 많이 보내서 내가 투자해서 미국에서 엄청난 걸 찾을 거야 했는데 일본 사람들끼리만 막 놀다가 자기들끼리 딜하고 다 망해서 돌아갔어요. 그런 역사가 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한국도 그런 시기인가? 라는 생각은 들고 주류랑 끼어서 부대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제가 글도 여러 번 썼었지만 저도 실리콘밸리에서 뭐 산지는 7년도 안 됐고 아직 얼마 안 됐긴 한데 그래도 저는 계속 지금 미국에서 산 지도 15년 넘었고 18년 정도 되고 그리고 계속 미국에서 일을 해왔으니까 뭐 사제 이전 지난 3년 제외하고는 계속 커리어가 미국 회사에서 직접 투자를 네, 보고 뭐 이렇게 일을 해왔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입장에서도 너무 너무 힘든 게 여기서 VC 투자하고 창업자 네트워크 만들고 정말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VC 업 자체가 굉장히 탑 중에 탑들을 찾아서 0.1% 1%를 음, 찾아내는 게임인데 내가 그쵸. 과연 그 1%나 0.1%는 액세스가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음, 되게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저도 항상 제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도전해보는 게 안 해보는 것보단 전 천만 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실패라도 오, 괜찮다고 생각해요. 실패라도 해봐야 된다고 오,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그렇군요. 이게 아니구나 하고 다시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잘 어, 되면은 정말 좋은 거고. 예. 안 그러면 평생 오. 후회할걸요? 안 해보면? 그건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약간 일본의 사례를 약간 한국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좀 약간 그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반면교사 말고 그래도 이 나라는 좀 미국에 진출해가지고 좀 VC들이 좀 진출해가지고 잘하는 나라가 혹시 있나요? 한국 말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아, 이스라엘. 예. 한국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모델을 할 수 있다면. 음. 이스라엘은 좀 어떻게 하나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냥 미국이에요. 아, 그냥 네. 미국이고 여기 내부에 유대인 네트워크가 너무 강해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과는 음, 출발점이 달라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음, 약간 국뽕찬 목소리로 항상 한국이 이스라엘을 따라잡는 그날까지를 외쳐왔지만 네. 출발점 자체가 달라요. 그 어, 금융권을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우리 한국인들. 근데 또 그런 건 있어요. 한국인들도 요즘 그 금융권에서 되게 잘 나가거든요. 약간 네네. 유대인과 비슷한 포지션으로. 그런 걸 좀 잘 음, 레버리지 하면 충분히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어쨌든
과거에 유대인들이 해온 이 속도와 이런 네트워크들과는 조금 더 불리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때 많이 왔다가 다 빠지면서 이거를 외주를 줄 수 있는 기관들을 남기고 갔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아시는 뭐 어, 플러그 앤 플레이라든지 아니면 페가수스라든지, 그러니까 음, 벤처 캐피탈을 서비스로 하는 곳이에요. 남들의 벤처 캐피탈 역할을 음, 대신해 주는 곳들. 그래서 그 흐름이 있으면 아마 음, 한국계를 위한 플러그 앤 플레이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긴 어, 합니다. 네. 완전한 실패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되겠네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뭔가를 완전한 남기고, 실패죠. 그거 플러그 앤 완전 플레이로 실패인가요? 페가수스는 일본계도 아니에요. 그냥 어, 예, 빠져나가면서 그냥 돈 주고 간 건데 어쨌든. 근데 그게 그렇군요. 근데 뭐 일본이 실패했다고 해서 한국이 실패하는 법은 없죠. 한국과 일본은 좀 다르니까. 오, 예, 분명히 네. 할 수 있는 범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 제가 사실 태용 대표님이랑도 인터뷰를 했는데, 태용 대표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 진출하고 싶어서 창업자 분들이 오시는데, 가장 먼저 자기가 하는 말은 그냥 미국에서 로컬이 되라. 그냥 음. 뭐, 녹아들 수 있는 것만 해도 당신은 별바는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가 VC로 진출하는 분들에게도 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완벽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녹아들어야 오, 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녹아들 수 있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열심히 한다고 다 할 수 있으면 세상에 못하는 거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거 좀 편집해 주세요. 아니,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네. 말은 그렇게 막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가짐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메타인지 오, 말씀드렸잖아요. 메타인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려워요. 진짜 어렵고 쉽지 않아요. 진짜 어렵고 진짜 쉽지 않은데 그거를 해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긴 하지만 어, 로컬이 된다는 거는 로컬이 아니라는 거고 로컬은 음, 로컬인 거예요. 뭐 사실 똑같은 비유를 계속 해보자면 다른 나라에서 누가 와서 한국에서 한국인처럼 사는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이렇게 뭐 가능하고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나이브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거를 좀 음,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국처럼 열심히 하면 다 되겠지가 아니라 어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메타인지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 네. 일단 메타인지를 가지고 임하는 게 좋다. 만약에 안 그러면은 정말 일본 같은 실패가 올 수도 있으니까 좀 그런 거를 명심을 하면 좋겠네요. 근데 맞아요. 어쨌든 이하님 로컬이 되신 거죠? 아니죠. 저도 아니죠. 저도 어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맨날 이렇게 노력하는 거죠. 제가 로컬이었으면 이런 데 안 나오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로컬이었으면 미국 쇼에 나갔겠죠. 아, 그러네. 이런 네. 게 바로 메타인지구나. 그게 바로 메타엔지입니다. 저도 너무 부족하고 너무 힘들어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어,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제가 고생해 온 게 있잖아요. 여기 살면서 오랫동안 네. 살면서 오랫동안 고생해 온 게 있고 그만큼 대신 상황이 좋아지긴 했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가장 개방돼 있으면서 가장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어 그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노력만 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와서는 뭐 근데 도전 자체 뭐 전 도전 자체는 높게 사고 하시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당연하고 쉽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뭐 망해도 제가 망하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 열정을 가지고 해보시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같은 네.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와서 더 잘하면 오히려 더 편한 건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라서 오, VC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조금 응원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제가 뭐 편집을 해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아, VC들이 미국 가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VC들 문제도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옛날에 그랬고 사제에 있을 때 포인트는 한국 사람들이 와서 창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성공하는 창업자가 한국인 창업자가 나올 확률도 높아져요. 그 음, 입장에서 한국인 VC들이 가장 편하게 접근해서 투자를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국인 창업자예요. 음, 그래서 모수를 늘리는 게 VCD 입장에서는 굉장한 인센티브예요. 우리는 미국 시장에 가야 음, 된다. 뽕차게 데이원 글로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자기 인생을 여기 놓고 가면 갈수록 음, 성공한 한국 스타트업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투자를 하고 그럼 우리한테도 기회가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인센티브긴 한데 동시에 나라를 위하는 것도 있고 그거를 또 동조를 하고 좋아하시는 창업자들이 있으니까 모든 게 맞아 떨어진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음, 창업자분들도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정말 내가 생각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확신이 있어서 가는 건지 아니면 휩쓸려서 가는 어, 건지 그거는 전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네요. 정말 휩쓸려서 가서 정말 몇 년 동안 그 귀한 시간과 모든 재능이나 그런 거 낭비하면 안 되니까. 이거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투자사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양심적인 충고가 그러니까 아닌가라는 생각이. VC 입장에서는 많은 창업자가 나와서 여기서 우당탕탕 하면서 했을 때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내가 투자를 안 했으면 더 손해볼 게 없고요. 이런 하입을 음, 만들고 뽕을 채우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포지션이기도 하고. 오, 그렇게 선동을 해서 사람들이 오. 나와서 노력을 하다가 잘 된 사람이 있으면 아, 우리 한국인이니까 투자 받아주세요 하고 한 다음에 나머지 실패하고 돌아간 사람들은 뭐 젊으니까 청춘이자 뭐 이렇게 하고 가는 거죠. 어. 이거 나가도 돼요? 아니 뭐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저도 분명히, 네, 진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동의하는 아니 그러니까 바고요. 이거는 그냥 인센티브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이게 저는 항상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쓰는 글에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뭔지 파악을 해야 된다. 이 사람이 이 말을 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 누구도 인센티브 없이 어떤 발언을 하거나 얘기를 하는 건 없어요. 제가 쓴 뉴스레터도 저는 항상 그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이 일이 이렇게 됐을 때 나한테 좋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쓰는 거는 확실히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뭐 사사 지금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VC들의 숨겨진 마음이 이런 거를 고발을 하면서 저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있냐. 창업자들이 저를 더 믿고 좋아해 주시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까도 되겠다고 까는 거예요. 그래서 깐다는 음, 게 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숨겨진 네, 마음을 보여준다는 느낌으로.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의 생각을 하고 VC들의 인센티브도 있고 창업자들의 어떤 열정도 있고 이것들을 다 종합해서 내가 정말 가서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한국 사람들이 잘한다고 생각하고 한국 창업자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무작정 할 수 있어 나와서 해봐라고 했을 때 나 생길 수 있는 피해자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어, 대해서는 전 솔직히 말씀해 드리는 편이긴 해요. 약간 대표님 이건 안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여기서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 하고 미팅을 한 말씀을 음, 드리긴 하는데 일단 한국을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라는 하고 말씀드린 분도 있고 한국보다 어, 미국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분들이 있어서 저는 무조건 대표님들이 저한테 피치를 하시거나 시간을 써주시면은 저도 똑같이 그 진솔한 피드백을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그 어,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저도 잘 되실 것 같아요 하하호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거는 그분이 저한테 시간을 쓰고 진심 어린 피치를 한 거에 대한 어떤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피드백을 좀 부정적으로 드리면 또 그거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저는 그럼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원래도 좋습니다. 이렇게 또 따뜻하게 훈훈하게 근데 뭐, 끝내야 지금 없는 얘기 아니니까 지금 모든 것이 다 맞아요. 사실이고, 진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 준비한 세 개 주제는 다 얘기를 해봤어요. 혹시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뭐, 이거를 제가 또 한 개 정도 이 녹화를 해놓고 편집을 하셔서 써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토픽 하나 정해놨는데 CES 네. 갔다 왔거든요. 제가. 예, 어떠셨나요? 궁금하다. 하, 제가 CES 관련된 분들이랑 되게 친해요. 네. 지금 두근해서 두근. 네. 이게 네. 가면 갈수록 제가 말하는 네. 게 불편해지는 게 사람들이랑 네. 자꾸 친해지다 보니까 불편해지긴 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네. 그렇다고 할 말을 안 하면 저의 존재 의미가 없어요. 주간 실리콘밸리의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는. 좋아요. 할 말 하시죠. 어땠나요? CS, 이번 CS. CS 되게 좋았어요. 근데 한국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한국 회사들 너무 많이 온다. 뭐 우리 네. 정부 관계자분들하고 만난 자리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대한민국이 CS 호구라며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주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되게 언짢은 표정을 지으셨지만 어쨌든 우리가 왜요, 왜요? 그만큼 힘이 네. 있다. 씁쓸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또 그 정부 관계자분들 계신 자리에서 막 호구예요 하면 또 지원을 못 받을 거 그쵸.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근데 저는 두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또 어, 사실
저는 CS 이제 점점 안 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네. 조금 우리들만의 축제였다라는 생각은 들고 그런 네. 것들이 좀 안 가긴 했는데 이번에 갔을 때는 생각보다 좋았던 거는 네. 어 그때 행사에서도 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기사도 났어요. 이거는 기사 났는데 네. 약간 CS가 아직은 아니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 게 아주 짧은 네. 시간 동안 네. 어 여태까지 미국 그 실리콘밸리 판이 소프트웨어 위주였다면 지금은 네. 어느 정도 하드웨어에 대한 어, 그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CES는 음, 어떻게 보면 컨슈머 일렉트로닉스라고 어쨌든 하드웨어 쪽으로 굉장히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네. 하드웨어 트렌드를 보기에는 CES가 더 중요해진 것 같다. 제가 그래서 어, 무대 위에서는 제2의 전성기라는 발언을 했어요. 물론 모두가 아, 좋아하셨고 CS 네. 관련된 분들이시니까. 근데 실제로도 제2의 전성기 아주 짧을지도 모르는 제2의 전성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네. 왜냐면 이게 CS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하드웨어 네. 사이클이 항상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소프트웨어 그의 그 기간이 되게 길고 하드웨어가 반짝하면서 그러니까 아이폰이 음, 나왔을 때 반짝하고 바뀌고 그때부터 아이폰이 혁신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처럼 테슬라가 나왔을 때 반짝 바뀌고 이게 하드웨어랑 그리고 그 VR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네. 메타가 인수한 그 회사 나왔을 때 반짝했던 거고 이 소프트웨어가 가끔 타이밍이 오는데 그 타이밍에 확 올랐다가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가 올라가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그 하드웨어에 들어간 소프트웨어들 시대가 또 쭉 가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딱 음, AI가 나와서 AI 하드웨어가 나오는 그 변곡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네. 한동안은 CS가 더 유의미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 하드웨어를 직접 보고 체험할 음, 수 있는 전시가 됐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는 사실 소프트웨어가 주류일 때는 CS에 대해서 사실 좀 부정적이었어요. 거기 CS 음, 가서도 CS 전시관은 안 가고 저녁에 어, 있는 한국인들 모임만 갔었거든요. 왜냐면 그러셨군요. 거기서 한국에서 온 사람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으니까. 근데 네. 오히려 지금은 하드웨어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가 넘어가는 만큼 중요해진 만큼 의미 있는 전시가 될 어, 수도 있다라는 거고 다른 한 가지는 뭐 정책적으로 봤을 때 뭐 1,000개 회사가 나왔다고 하는데 1,000개 중에 뭐 10개 정도만 해도 CES에서 수익 뭐 되게 큰 혜택을 받아서 뭐 엄청난 회사가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의미 있는 투자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음, 들고 그래서 저도 거기서도 했던 얘기가 한국 사람들끼리 놀지 마시고 미국 현지에 네. 있는 기업들 만나고 투자자들 만나고 그런 이벤트들 가서 미국을 좀 더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계속해서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전통적으로 CS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네. 올해랑 앞으로 한 1, 2년 정도는 2, 3년 정도는 CS가 또 좀 의미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은 들었습니다. 진짜 의외긴 해요. 저는 당연히 이한님이 CS에 대해서 부정적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지만 아주 짧을 수 있다는 단서를.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두가 CS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입니다. 근데 진짜 이상한 게, CS에 네, 부정적인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다들 네. 가기는 가세요. 꽤 많이 갔더라고요. 왜 내 돈 그런 거죠? 아니잖아요. 아, 우문현다. 내 돈 아닌데 왜 안 가요? 하긴, 아니, 막 학생들도 막 보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그러니까요. 대학생들, 예. 네, 근데 어, 뭐 저는 뭐 한국 VC들 미국 나오는 거랑 똑같이 해볼 만한 배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의미 있는 투자라고 음, 생각하고 안 하는 것보단 100배 나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자체가 어, 쉽지는 않다. 그리고 여기 와서 어, 뭐 어떤 성과를 내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100배 낫죠. 내 돈 아니면. 어, 그러면 궁금한 게 한국 스타업 입장에서 좀 CES를 좀 잘 뽑아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뭐 아까 뭐 뭐, 네. 뭐 아까 행사 많이 말씀하셨던 가시고. 네, 뭐 행사 많이 가고 한국인끼리만 놀지 말고 뭐, 맞아요. 현지 기업들 만나고 다니고 네. 현지 고객들하고 시간 많이 보내고 뭐 그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현지 기업들이 만나주나요? 아, 현지 기업 부스에 가서 노는 거죠. 현지 기업 부스에 가서 놀고 예, 또 예. 뭐 미리 뭐 연락해가지고 뭐 현지 뭐 투자자들도 만날 수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현지 투자자들은 잘 투자들 안 가요. 어 현지 투자자들은 CS에 제 주변에 CS 가는 VC들은 전부 한국 정부가 불러서 가는 애들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현지 VC 분들 입장에서 CES는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전혀 보통 안 가요. 안 가는 게 어 디폴트예요.
전혀 안 가는데 어, 전혀 안 가는데 이제 한국 이제 공기업 뭐 한국 대기업이나 이제 그 네. 정부에서 오는 코스가 돼 버려 가지고 거기서 섭외가 들어오면 저도 그래서 갔어요. 원래 아, 안 가고 싶었는데. 예, 섭외가 예. 들어와서 가셨다. 예, 예, 예. 그렇게까지 안 가는 이유는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쵸. 별거 없어요. VC 어, 투자하기에 맞는 스테이지가 아니에요. 거기 오는 회사들은 대부분. 네. 그렇구나. 네. 대부분 그러면 더 크거나. 네. 네. 그렇구나. 그러면 궁금한 게 역으로 CS가 현재 VC에게도 매력적인 어떤 이벤트가 되려면 뭘 좀 해야 되나요? CS가 현지 VC한테 매력적인 이유가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아예 근본부터. 예, 그러니까 어, CS는 VC들 상대로 하는 장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네. 기업들 상대로 하는 장사고 정부 상대로 하는 장사예요. CTA라는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음. VC들이 오는 것과는 상관없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펼쳐놓고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라서 뭐 기업들이나 투자자들 그런데 또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작은 음. 기업들인데 VC들 입장에서는 네. 큰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VC가 모든 행사가 VC 위주로 돌아갈 필요도 없고 대기업이나 PE 같이 음. 더 큰 투자자들을 상대로 하는 이벤트라는 생각은 들어서 VC들하고 그냥 안 맞을 뿐이지 뭐 그 존재 자체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아예 서빙하는 커스터머 음. 세그먼트가 다르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이거는 되게 극단적으로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어떤 분이 자기 SNS에다 굳이 CS를 왜 외국에서 하는지 모르겠다. 코엑스에서 해서도 충분하다. 뭐 이런 글,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도 있는데 그렇게 느낄 아, 수도 있어요. 그래요? 한국 회사가 워낙 많으니까. 근데 네. 포인트는 그거는 본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에만 가서 그런 거예요. 제 생각에 어, 본인들이 왔으면은 오히려 만약에 한국관에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들밖에 없어서 별로다. 그러면 부스 닫고 다른 회사들 찾아보면서 돌아다니시면 될 것 같은데. 차라리 다른 회사 가서 이 어, 회사는 뭘 만드나,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나, 이 사람들한테 오는 고객들은 누군가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으면은 코엑스에서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밸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음, 내가 한국관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아서 불만이면은 그걸 닫고 라스베가스까지 왔으면 뭐 비행기 타고 LA를 가시던지 뭐 샌프란 가시던지 아니면 다른 회사들 부스로 돌아다니던지 할 수 있는 건 되게 많은데 뭐 그래서 사실 보면은 일찍 닫고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부스를. 저는 그거 되게 좋은 거라고 음, 생각해요. 부스를 지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부스를 일찍 닫고 좀 더 많이 돌아다니면서 많이 봐라. 요거를 추천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오, 부스에 외국인들이 충분히 오고 고객들이 충분히 온다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 않은 시간대에는 차라리 돌아다니는 게 더 밸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죠. 왜냐면 체험하고 경험하고 배우러 오는 거라서 여기서 음, 뭔가를 딜을 클로징 하겠다, 뭐 고객을 확보하겠다라는 거는 조금 더 어려운 목표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 애초에 좀 기대치랑 그런 거 좀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가서 좀 많이 돌아다니고 이제 선택하는 거를 목표로 삼아야 되겠네요. 맞아요.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경험과 뭐 이런 것들 네트워크를 쌓는 거라고 생각을 네. 해서 CS에 왔다고 해서 바로 계약이 체결되고 이런 기대치를 안 가지고 오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좋습니다. 이하님이 예측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자꾸 틀려서 예측이 뭐 틀리라고 했는 건데 맞추면 점쟁이래요. 그래서 어, 아까 살짝 얘기하셨는데 아주 짧을 것 같지만 그래도 내년 내후년까지는 CES가 그래도 좀 약간 제2의 CES라는 말을 들을 정도 조금은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내년 네. 내후년? 오, 그러니까 하드웨어 AI에 포커스된 하드웨어가 나올 때까지인 것 같아요. 그게 저는 한 1, 2년 정도 걸릴 것 같고 네. 지금의 우리가 쓰는 아이폰이 어떻게 보면은 AI에 최적화되어 있는 하드웨어인가라고 봤을 때는 전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음, 애플에서 어마어마한 하드웨어를 만들던지 아니면 제3의 회사가 그 인공지능에 딱 맞는 하드웨어를 만들던지 그때까지는 계속 좀 돌아갈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갭이 있다가 VR이 본격적으로 올라오는 시대가 되면은 또 VR 때문에 오, 한번 AI VR 때문에 한 번 더 올 것 같고 그러니까 네. CS는 하드웨어 사이클하고 딱 맞아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고요. 이게 이제 영상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이 예측이 맞았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나중에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근데 박제되었다. 첫째로 이 네. 영상을 보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이 영상을 기억하는 분들은 더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어,
예, 그래도 한 분이라도 있다면 이런 영상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 좋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CES까지 정말 최신 이슈까지 또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거의 1시간 반 넘게 얘기를 해봤어요. 좋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떠셨나요? 마무리 대화. 아, 저는 기자님이랑 이렇게 잡담하는 거 되게 좋아요. 재밌었고, 아, 그때 우리 인터뷰했을 때도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고, 예, 아, 질문을 즐거웠죠. 너무 잘해주셔서 저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잡담하는 게 컨텐츠가 되면 더 좋죠. 아, 편집만 좋습니다. 좀 아, 예. 별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삐 몇 개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스리랑카 지금 아, 말해도 몇 개 그것만. 더 예, 그것만 넣고, 솔직히 그것 말고는 마음에 걸리는 건 없습니다. 예, 저도 이제 계속 반추하면서 했는데 사실 정말 다 상식선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고, 네, 다 깊이 있는 얘기들이었다. 그래서 이제 음, 특정 국가나 뭐 고유 명사에만 제가 피해를 해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고유 일단 명사 오늘 끼워주세요. 네. 예, 오늘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2주 뒤에 또 뵙죠. 제가 그때는 조금 더 신선하고 이제 쿠팡 이슈 이런 거 이제 빼고 그래도 한 저도 번만대로 좀 이슈를 던져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CS 해주신 것만도 충분히 팔딱팔딱 뛰는 이슈였고 그렇게 준비를 해 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이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케이. 네. 저는 세이브가 되는 것 같은데, 멈춘 것 같은데. 저도. 그 녹화를 끄셔야 돼요. 그래야 어, 세이브가 돼요. 그렇군요. 오른쪽 위에 아,